네, 오늘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오전에 열렸고요.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서 삼각공조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 방일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관련 얘기 이상곤 전 청와대 행정관,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방금 구하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오늘 오전에 함께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참배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멈춰 있던 한일 관계 복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해서 용기 있게 지금 이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면서 저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절정에 달하는 느낌이다. 예. 그런 차원인데 오늘 뭐 앞서도 그 리포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일 양 정상이 또 공동으로 이 히로시마에 있는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통령도 지금까지는 참여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 복원이다.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실질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이제 히로시마의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김에 예.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하자라고 했던 부분, 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던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이번 그 한일 관계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인 제안 때문에 기시다 총리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덕을 많이 봤어요. 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제안들,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오히려 31%로 일본 총리들은 한 31% 되면 위험하다고 그래요. 예. 물러나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지지율이 50%가 넘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네. 상당히 고마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한일 관계를 봐서도 또 윤 대통령의 이런 선제적인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 부분을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참배를 했던 거고 우리 한인 원폭 피해자 회장님이 언론에다가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보면 예. 상당히 강개무량하다. 네. 또 이렇게 해서 그런 또 답변들이 나오는 알겠습니다. 걸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현장에 저 뒤쪽으로 원폭 피해자도 한 10분 정도가 참석했잖아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벅찬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오늘의 양 정상의 참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첫 참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근데 다만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원폭 피해자,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추모비를 헌화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이렇게 원폭 피해가 받은 가장 원죄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참배를 하게 되면 일본이 그동안 있어왔던 본인들의 전범국가로서의 역할, 전범국가로서의 사죄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치 본인들이 전쟁의 피해자인 것처럼 핵무기의 피해자인 것처럼 치환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거기 참배를 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예.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가 됐으니까 이게 복원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과거에 해왔던 우리 정부, 역대 정부, 어느 정부 간에 보수, 진보, 어느 정부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참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얘기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일 정상 원폭 희생자비 함께 참배를 했고요. 이어서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오늘 오후에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푸놈펜에서 삼국 정상이 만난 지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인데요. 자,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열릴 텐데 어떤 내용들 오고 갈 걸로 보십니까? 오늘 지금 이제 전해진 바로는 일단
북핵과 관련된 이제 한미일 삼각 공조가 되겠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프놈펜 회담에서 이야기가 됐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되느냐. 오늘 오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제 예. 나오겠죠. 나오는데 북핵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한미일 상북 정상이 만나는 그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셔틀 외교 2주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상북 정상이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외교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절정을 맞게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 북핵 위협에 대한 메시지는 그저께 19일 그 G7 정상들도 벌써 공동 성명을 내놨었습니다. 북핵을 그동안은 남한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위협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G7 정상들도 예. 이제는 북핵이 우리 자유진영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동 성명을 냈던 건데 네.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하게 되면 북핵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한 3개월여간에 추진을 했던 외교 안보 정책, 예. 안보 외교가 결실을 맺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국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연 북한 핵 미사일에 맞서는 한미일 삼각 공조가 될 텐데요. 자, 어떤 메시지 오고 갈 걸로 보십니까? 정부 여당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북핵 문제만 논의되는 게 아니고 타겟은 중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반쪽짜리밖에 얘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북핵 얘기만 하십니까? 한미일이 만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에 대한 천병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 견제 발언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한미일 외교의 그동안의 경과였습니다. 그런 점을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제일 걱정은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핵 문제에 관련된 보다 진전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리고 다른 견제 국가를 위한 발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계속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지켜왔던 견지가 있습니다. 그건 균형 외교입니다. 균형 외교를 통해서 한쪽이 치우치 않는 외교를 하다 보니 네. 북한에 대한 일정 정도의 관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출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또 극대화시켰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일방주의 외교로 계속 가는 모양새, 한미일 삼각동맹 이렇게 일방주의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계속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가 매우 침체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교 정책이 국민들의 실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예. 그러한 단초가 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기를 타고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번 등장을 해서 오늘 오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기 지원 요청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갈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16일 그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인 젤렌스카 여사하고 예. 한국에서 일단 한번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예. 만남을 가졌었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침공을 맞받아 가지고 상당히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곧 그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점령지에 대한 탈환이 아주 시급한 모양입니다. 예. 시급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우방이든 아니면 자유진영에서의 그런 그 군사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긴급히 필요한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화상으로 회의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프랑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급히 날라왔지 않습니까? 네. 날라와서 우리 윤 대통령도 만나게 되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무기 지원은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윤 교수 같은 분들 균형 외교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무기 지원은 그동안 이렇게 반대를 해왔었는데 젤렌스카 여사가 지원 요청한 것도 보면 비살상 무기를 좀 지원을 요청했단 말이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철군을 하면서 남아있는 지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네. 지뢰 탐지, 그다음에 지뢰 제거 장비, 뭐 구급 차량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지금 젤렌스카 여사가 했고 예. 또 오늘은 물론 이제 그 우리 이쪽 그 유럽의 그 EU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28개국이 벌써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빼고는. 그런데 우리도 무기 지원이라든지 군사적인 지원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윤 대통령은 나름대로 원칙 그런 그 원칙에 따라서 그 무기 지원은 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젤렌스카 여사가 지원 요청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 흔쾌히 윤 대통령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비살상 무기 젤렌스카 여사가 먼저 요청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미국도 전투기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우리는 그 무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 지점이고 그리고 네. 이 외에 또 우크라이나 정상을 만난 이후에 또 많은 빡빡한 일정이 있잖아요. 또 마크에서도 다른 정상을 많이 만나게 되고 네. 거기서도 어떤 성과도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히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젤렌스카 여사가 다녀가시고 난 뒤에 네. 대통령실의 발표와 젤렌스카 여사의 트위터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죠? 그건 분명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 말씀하셨듯이 지뢰 그리고 뭐 이런 이 비살상과 관련된 지원 요청이 있었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젤렌스카 여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방공 시스템 지원도 요청했다.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면 방공 시스템은 그러니까 살상 무기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군사적 지원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동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통령실의 발표와 실제로 그 외교 당사자의 다른 나라의 당사자가 했던 말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많은 불필요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현장에 참석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그냥 본인이 스스로 혼자만 결정했겠습니까? 미국과 일본과 협의를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그 협의한 이유는 누가 봐도 군사적인 지원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뻔합니다.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네. 특히나 대통령이 지난달에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량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 바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제 조건을 줬죠. 네네. 대량 학살이라든가 뭐 이런 전제 조건을 뒀지만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국의 전쟁에서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예. 국내외적으로 많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예. 오늘의 그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결과는 매우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 특히나 우리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후의 발표 내용을 함께 얘기해야만 예. 그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된 흐름에 오늘 정상회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카 여사가 트위터에 방공 시스템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적의 공습을 탐지할 수 있는 방공 레이더 등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살상무기 지원 요청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입장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평가 1위, 부정평가 1위 모두 외교 분야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갤럽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 37%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현재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숨가쁜 외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아직까지 일정이 더 남아있죠. 자, G7 이후에 이 지지율 상승세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갤럽 조사를 예로 들면 예.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외교가 상당히 이제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한다. 예. 외교적인 성과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외교적으로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또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기도 한다는 네. 이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줄기차게 본인의 일관성 있게 또 뚝심 있게 밀어붙여 왔던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안보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동맹 외교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일관되게 왔단 말이죠. 그렇게 예. 오는 와중에 심지어는 그는 오는 와중에 한국 갤럽으로 예를 들면 30% 초반대로 거의 횡보 상태를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어요. 지지율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도중에 뭐 미 도청 의혹까지 터지고 뭐 이런 과정에서는 27%까지 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5개월여 만에 다시 37%로 올라섰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히로시마 G7 참석을 계기로 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외치에 대한 평가는 이제 2라운드를 맞고 있는다, 네. 맞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예.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외교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지지율 추이를 보일 것이다. 저는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예. 이제 남은 것은 내치에서의 성공이다. 그다음에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의 5년 신적패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예. 청산을 해 나가면서 본인 스스로의 또 뚝심을 외교뿐만 아니고 내치에서도 성과를 좀 거둬야 된다.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아직 뭐 한미일 정상회담도 남아 있으니까 지금 뭐 예측하기는 네. 좀 빠른 그 시점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는 정상회담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큰 뭐 그 급등세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내놓으면 또 지지율의 추이가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그 첫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 첫 해, 거의 첫 해인데요. 지금 두 번째 해로 갔습니다만 이때 30%가 돼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강하게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 모든 시간을 사실은 허비하고 논란만 계속 일으켜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요. 지지율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국정전환의 대전환이 없는 가운데 지지율이 계속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건 너무 희망 섞인 기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은 3대 3, 3이 계속 세 개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그리고 무당.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외교에 대한 평가들이 좀 갈리는데 네. 외교의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높은 이유는 보수와 진보는 분열돼 있고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중도에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로 봤을 때 외교를 잘해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국민들의 계속적인 노력, 계속적인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중도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의 문제가 여야 간에 모두 숙제입니다만은 지금의 방식으로 외교를 하고 지금의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까 젤렌스카 여사의 트위터 관련돼서 네네.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젤렌스카 여사의 요청사항을 정확히 밝혔어야죠. 왜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앞뒤에 말이 틀린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분명하게
자성하고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방공 시스템은 어찌 보면 군사적인 지원 목적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마저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일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서 과연 이 시찰단이 IAEA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삼중 수소는 걸러지지 않는 점을 들어서 또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민간 시찰단에 민간인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 시찰단 21명들이 전부 이 분야의 방사선 분야라든지 아니면 핵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인데 예. 전문가들이 다 수십 년간 각 분야에서 해왔던 이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양 생태계 전문가도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정부 시찰단으로 21명이 가지 않습니까? 예. 21명이 가고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를 합니다. 민간 전문가들 자문으로 참여를 하지만 국내에서. 자문으로 참여를 해서 교차 검증을 하게 네. 되는 거죠. 교차 검증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중수소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삼중수소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엇갈리는 전문가들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어떤 전문가들 카이스트 교수 어떤 분들 이야기로 하면 거의 무슨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삼중수소 정도가 예. 알프스를 거쳐가지고 나오는 삼중수소 정도가 우리 동해안에 내리는 1년 내리는 비 정도밖에 안 된다. 비에 포함된 삼중수소보다도 못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서울 시내에서 하는 집회에 공동으로 시민단체하고 이제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예. 공동으로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야당 대표가 나가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선동을 하지 말고 뭔가 근거를 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댄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는 시찰단만 해도 예. 한일 양국 정상이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고 우리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에 가가지고 후쿠시마에서 오염된 방류수에서 이상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 예. 전문가들이 과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의 약속과 네. 전문가들의 양심과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믿고 가야 되는데 예. 야당 대표가 과학도 없고 근거도 없이 선동만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지경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효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대 교수 앨리슨 교수 처리수 1리터 마실 수 있다 하다가 10리터까지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초청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효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 이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왜 일본이 해양으로 오염수를 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왜 일본 밖으로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도 영향을 미치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 공업용수라도 쓰지 왜 그 아까운 물을 지금 물이 전략자산 중에 하나인데 왜 물을 버리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계속 정부 여당마저도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안전하다고만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을 마실 수 있다,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염수가 처리수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했죠. 이제는 오염수가 식수다라는 주장까지 할 판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국민의 이 목소리를 일본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줄 통로와 수단과 방법을 정부가 구현해내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시찰단은 산무 시찰단 아닙니까? 첫 번째 실효 채취도 추가 채취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간 전문가도 없고요. 그리고 언론의 공동 취재도 지금 불허한다는 얘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한다면 결국 그 과정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잘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잠재울 수 있는 대단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괴담론을 띄우시는 것은 오히려 여당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시고요. 예. 국민들 요구를 바로 직시하시고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박 6일간의 시찰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물론 우려하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명쾌하게 설명할지는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대응이 도덕성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된 내용 짚어주시죠. 도덕성 상실이라는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 도덕성 타락이라든 도덕성 상실이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방탄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고, 예. 그리고 돈봉투 사건 터졌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제 거의 심지어는 어떤 평론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는 거의 민주당은 파산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좌파가 너무 도덕 내세우는 바람에 우리만 손해는 본다는 식으로 김남국 의원 사태가 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예. 지금 당내에서조차도 정신 나간 소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뭐 그렇게 하다가 진상조사단 상임위에서 시도 때도 없이 그 코인 거래를 하다가 진상조사 당내 시작을 하니까 자료도 안 내놓고 그걸 피해가지고 탈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잠적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놓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럼 과연 지금까지 그러면 예. 본인들이 과거 정권들에 대해 가지고 상대들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상대들한테는 본인들 엄청난 잣대들 들이대면서 그렇게 단죄를 해놓고 예. 본인들 비리나 부정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 우리가 도덕적이었냐라고 그러면 비도덕이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소리로 들리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친명계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민주당이 더 비도덕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네. 굉장히 그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당 차원의 혁신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지금 뭐 쉽지가 않나 보죠? 새로운 인물을 그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예. 인물을 모시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한 나라의 장차관을 모시는 것도 그 인사검증을 하다 보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국민들께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혁신이 그 말로만 아닌 혁신을 분명하게 하고 예. 내년 총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혁신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지금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분을 계속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정도면 이번 주 내에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러한 혁신 기구가 구성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하면 그 혁신의 제안이 당의 정책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까지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2015년도에 혁신위를 통해서 하위 20% 의원들의 이 공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법제화하고 당내 법제화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성공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력을 좀 믿어주시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